네, 역사 교과서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교과서 98쪽입니다. 간단하게 계열부터 봅시다. 신진 4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 요 용어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한번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한국사에서 고려 때 이제 세력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10세기부터 고려가 15세기까지 이제 약 5세기 정도 갑니다. 그러면 11, 12, 13, 14. 15세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0세기 때는 이제 중심 세력이 호족이에요, 여러분. 호족. 그래서 왕건이 호족 세력과 결혼을 했죠. 그렇죠? 왕건도 호족 집안이었고요. 호족은 신라말에 있었던 지방 세력들이 호족이잖아요. 요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문벌 귀족이 됩니다. 문벌 귀족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제 높은 관직을 차지한 자 또는 높은 자리에 차지한 사람들은 그 자손이 시험을 안 봐도 되죠. 그래서 음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권력을 얻고요. 또 문벌 귀족 또는 왕실하고 혼인 관계를 맺어서 정치적인 세력을 얻는데 뭐 김부식이라든지 이자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고요. 여기에 맞섰던 이제 세력이 서경 세력이었죠. 그래서 서경천도 운동에서 묘청 같은 세력들이 이제 맞섰지만 이제 실패했죠. 네, 세상은 문벌 귀족 세력이 계속 권력을 잡을 줄 알았더니 무신들이 이제 정벌을 일으킵니다. 무신은 이제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이제 무신 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최충원 등 최씨 일가가 약 60년 동안 권력을 장악해요. 근데 몽골의 침입으로 이제 망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몽골의 침입으로 새로운 이제 세력이 이제 건문세족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건문세족.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 고려를 무너뜨리는 신진4대부가 등장해요. 이렇게 해서 호족, 문벌귀족, 무신, 건문세족, 신사래. 신진4대부 이렇게 5개의 계층이 있고요. 그러면 신흥 무인 세력은 뭐냐? 이 교과서에 있는 신흥 무인 세력은 이 12세기에 나타났던 무신정변 때 이 무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때 나온 군인들의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라든지 채영 뭐 이런 사람들이 신흥 무인 세력이고요. 이들도 다 조선이 원한 건 아니었고 채영 같은 사람은 이제 그 고려를 지키려고 했었어요. 이성계는 이제 그 반대였고 신진 4대부터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를 지키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정몽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의 반대편에는 그러니까 정도전 이런 사람은 이성계와 손잡고 이제 조선으로 건국했고 뭐 채영하고 그다음에 정몽주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고려를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래서 신진 4대와 신흥 무인 세력, 요 세력들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요 이제 있고,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 두 가지 세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대표적인 신진 4대부 정몽주의 활동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이따 보겠습니다. 99쪽으로 가면 이제 고려 멸망사가 나와요. 고려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자, 보시면 이제 원나라가 약해졌죠. 공민왕 때. 그래서 공민왕이 개혁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나타납니다. 명나라가. 그래서 고려는 명과 외교 관계를 맺어요. 근데 이제 명나라가 갑질을 좀 합니다. 당시 명나라 황제가 주원장인데 이 조선을 믿지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관계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그 쌍성 총관부 지역, 공민왕 때 이제 이 지역을 얻었죠. 그래서 이자춘, 이성계 이 부자들이 이제 고려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 쌍성 총관부 지역을 이거 원나라 땅은 중국 땅이니까 이거 내놔라 이제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우왕과 당시 최고 이제 그 권력자 채영이 그래? 그러면 요동 지역은 우리 고구려 영토니까 그거 우리가 가져갈게 하면서 요동 공격, 요동 정벌을 이제 내세웁니다. 이런 이제 되게 국가적으로 큰 사업이잖아요. 이게 전쟁을 하겠다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갈려요. 여론이. 그러니까 하자라는 쪽이 있었고, 아니다. 중국과 전쟁하는 거는 시기상조 또는 또 어렵다. 이런 이제 둘이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성계라는 사람은 요동전발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최영이 이제 대장군이니까 최고 높은 사람이니까 이제 명령이에요. 가라고. 가는데 가다가 압록강까지 갔다가 압록강 넘으면 이제 중국 땅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더는 명나라 영토로 갈 수 없다 해서 압록강에 이제 위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왜 한강에도 여의도가 있듯이 압록강이 우리나라에서 또 그저 큰 강이잖아요. 그래서 위하도 여기서 군대가 이제 돌려요. 그래서 이성계는 위하도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을 장악했다. 이걸 위하도 해군이라고 그래요. 위하도 해군. 돌아올 군대를 돌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로 와요. 개경을 와서 거기 수도에 있는 우왕과 채영을 몰아내고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왕을 죽이지 않아요. 위하도 해군한 다음에. 근데 채영은 죽입니다. 채영을 죽이는데 우왕이 이제 암살단에 모집한 다음에 이성계를 급습합니다. 죽이려고. 근데 이성계가 피해 있었어요. 그래서 우왕은 쫓겨납니다. 이성계가 최고 권력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왕의 아들인 창왕도 나중에 다 엮여가지고 이제 다 처형합니다. 이런 와중에 신진사대부는 파가 두 개가 있었다고 했었죠. 하나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또 하나는 고려로 그대로 가자. 이런 파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옹건파, 이색 정몽주는 옹건한 파는 이제 고려에서 그냥 개혁을 하면 된다. 이런 파였고 정도전, 이름 자체가 약간 도전적이잖아요. 조준, 이런 사람은 아니다.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려로 해봤자 실패한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옹건파 신진사대부랑 급지파 사대부랑 이제 나누어져요. 근데 이제 권력은 이성계에게 있는데 이성계는 급진파 사대부와 손을 잡죠. 물론 정몽주는요 이성계랑 친구입니다. 굉장히 서로 존중하는 관계예요. 어쨌든 이성계는 급진파 사대부와 연계해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보면 개혁을 추진해요. 어떤 개혁을 하느냐? 검문세족의 토지 있잖아요. 그거 이제 뺐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민왕 때 했었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이라 해서 했었는데 공민왕이 어떻게 됐어요? 피살당하죠. 살해당하죠. 신돈조 죽고. 그래서 개혁이 이제 물거품 됐는데 이 이성계와 급진사대부가 이걸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성계가 사냥을 가다가 낙마하는 사고를 당해요. 50대 때 여러분 젊은이도 말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잖아요. 근데 이거 50대 때 이성계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이성계 오래 살기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사람이 크게 다치면 이제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성계랑 급지파 사대부를 제거하자 하고 정몽주가 총대를 맸거든요. 근데 이성계가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굉장한 무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성계는 근데 정몽주랑 아는 사람이잖아요. 20년째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손쓰지 않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제거해요. 이 정몽주를 비롯한 옹건파 사대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시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여가 하고 충절관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옆에 똥삼에 보면 선죽교에서 여기가 이제 정봉주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방원이 이방원의 부하가 철퇴로 이 머리를 쳐요. 정봉주 머리 쳐서 죽여서 이게 개경이 있으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거죠. 개성이 개경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거한 다음에 이제 이성계에 반대하는 파가 다 없어진 겁니다. 채영도 없고 검문세족도 이제 제거했고 그다음에 옹건파 사대부도 제거했죠. 그래서 공양왕은 자기를 지지해줄 세력이 하나도 없게 돼요. 이 고려 마지막 왕입니다. 공양왕이. 그래서 결국 공손하게 이성계에게 왕위를 내어줬다 해서 그의 시호를 공양왕이라고 이제 붙여줍니다. 그 공양왕은 나중에 제거당해요.
이성계 1파2에서 왕실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제거당합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이제 꿈에서 이성계를 꾸짖었다 뭐 그런 그 설화가 나타나긴 해요. 그렇고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가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갖고 수도를 옮기자고 주장합니다. 개경에서 하지 말고. 개경에서는 뭐 정봉주도 죽이고 피바른 냈잖아요. 채용도 죽이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서울이죠. 한양으로 이제 천도는 이제 조선 건국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케이 여기까지네요. 다시 앞으로 리턴 돌아와가지고 자, 이 고려 말에 나왔던 이제 신진사대부, 신흥무인세력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죠. 신진사대부. 원래 사대부라는 것은 사와 대부를 합친 용어예요. 사라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뭐 7품, 그 7급 공무원, 뭐 9급 공무원. 그러니까 되게 낮은 공무원이고 대부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는 4품 이상의 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대부는 결국은 과거 합격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신진사대, 공민왕, 고려는 과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민왕 때 이제 신돈을 통해 가지고 성균관에 중흥시킵니다. 그래서 성균관에서 유학 공부를 시켜요. 그 성리학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간직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과거에 합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신진사대부라 부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데 그 출신이 대부분 하급 관리다. 그러니까 신분이 낮았다. 대체로. 물론 높은 사람도 있긴 해요. 뭐 예외적으로. 근데 대체로는 다 이제 낮은 세력이다. 높은 사람들이 이제 건문세족이죠. 원나라에 의해서 이제 친원파라든지 또는 전에 건문세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신진사대부는요.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크게 성장합니다. 공민왕이 이제 그 성균관 아까 저 중흥했다고 얘기 들었죠. 그러면서 이들은 뭐 하냐? 건문세족을 이제 대제라고 놀리는 게 아니라 비판합니다. 그만큼 이제 더러운 존재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건문세족이 싫어합니다. 신진사대부를. 또한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건문세족은 원나라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원나라, 즉 몽골이 힘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가정인데 이제 건문세족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공민왕 또한 이제 다음은 이제 신흥무인세력은 왜 나왔냐?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을 때 그 홍건적과 왜구가 고려에 많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고려도 쳐들어온 게 되게 많아요. 10세기 땐 거란이 쳐들어왔죠. 11세기 때 여진이 쳐들어왔죠. 13세기 때 몽골이 쳐들어왔죠. 지금 14세기 때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홍건적은 중국인들이고 왜구는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샌드위치 당한 거예요. 위에서 아래에서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공민왕의 개혁을 하려고 해도 지금 전쟁은 아닌데 전투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국가적인 영웅이 나타나요. 그가 누구냐면 채영과 이성계입니다. 이들이 인기가 높아져요. 옆에 똥이발에 보면 대표적인 전투 황산대첩 있죠. 이성계 황산대첩. 그리고 그 채영의 홍산대첩. 채무설의 진포대첩. 이 채무설의 진포대첩 때는 실제로 그 화약을 이용해서 이제 물리쳤습니다. 이 채무설이한 자가 화약을 이제 그 원나라로부터 그 화약 제조 비법을 이제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대포 같은 거 이제 그쵸. 그래서 그 고려에다가 간청을 만들어요. 대포 기술. 이 기술이 나중에 조선으로 이어지고 그게 계속 개량 발전돼 가지고 임진왜란 때 우리가 하포 공격이 되게 발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채무선 때 이미 있었다. 그리고 스시마섬을 초월합니다. 이 왜고들이 이 스시마섬이 많아요. 스시마섬은요 여기 보면 되게 가깝죠. 대마도라 그러는데 일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땅이라고도 하는데 일본 아무튼 여기 일본 왜고들이 많이 살고 이 스시마 섬은 90%가 산이고요. 쌀 생산이 안 됩니다. 거의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일본에서는 또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스시마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려기 위해서 이 외고 활동을 한 거죠. 외고는 결국 말하면 그 해적이에요, 해적.
그래서 얘네들이래. 이 채원과 이성계, 뭐 그다음에 채무선 이런 사람들이 활약으로 이게 막아내니까 이 백성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인기가 높아지고 채원과 이성계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우왕 때 거의 채영이 수상이 되고요. 이성계가 부수상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차지하고요. 실제로 채영과 이성계는 19살 차이고요. 이성계는 아버지 이자춘이 이제 공민왕에게 항복합니다. 그 쌍성총괄무 수복 때. 그러면서 이제 그 권력을 얻어요. 귀족이 돼요. 근데 이자춘은 이 개경에 와서 이제 금방 죽고요. 젊은 이성계가 활약하는데 채영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채영은 이성계 입장에서 사실은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도 하는데 이성계가 이제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채영을 제거하죠. 위화도 해군 앞서 간단하게 얘기한 거기에서 이성계가 꿈을 꿨었는데 그 왕이 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뭐 바위 세계인가 그 주춧돌 세계인가를 이제 지고 오는 꿈을 꿨대요. 근데 여러분 임금 왕자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의자 3개 놓고 가운데 이렇게 쭉 이렇게 세로선을 그으면 왕자잖아요. 그래서 그 무학대사라는 그 스님이 그거를 꿈을 해몽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무학대사가 이성계 이제 국사로서 이제 활약하는데 조선은 국사가 아마 그 사람뿐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유교 국가다 보니까 스님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채영 이성계가 이제 신흥 무인 세력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봉주는 이제 신진사대문 때 온건파죠. 공민왕 9년 때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했다. 기본적으로 지능캐죠.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장원급제 정도 해주면. 그러면 4대부가 되는 거죠. 과거에 합격했으니까.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명문세족이 명을 배척하고 원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자 정도전과 함께 그에게 반대했다. 즉 친명파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명나라와 친해지려고 했었다는 걸 볼 수 있고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 직접 갔습니다. 일본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능했을 거예요. 공부를 했었으면. 그 다음에 명나라 사신으로 가서 공보를 감면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죠. 외교적으로도. 왕이 승렬이 스승으로 받들려 하자. 이건 무학대사가 아닙니다. 공양왕이니까. 불교가 그릇된 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불교를 배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신진사대부의 기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불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베블론이라 해가지고 불교 배척하는 그 논의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리학 우선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화도 해군 이 순서는 앞서 얘기 드렸듯이 그 명나라가 이제 고려에 대해 갑질을 했죠. 속국으로 대유하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래서 쌍성총괄법 내놔 했더니 당시 왕이었던 우왕과 채영이 싫어 이렇게 됐죠. 특히 채영이 제일 이제 반대를 많이 했어요. 채영이. 명나라가 있었을 때는 또 그 원나라가 있었습니다. 원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원나라가 그 북쪽으로 가서 북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문세족과 채영들은 북원하고 손잡고 명나라를 치자 이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왕과 채역은 이제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또 고려 자체가 발전할 수도 있을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왕은 공민왕의 그 아들이라고 주장되고 있는데 그 좀 문제가 많았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사춘기를 겪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살아서 죽었어요. 부하들에게. 그리고 엄마는요. 그 살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요. 신돈의 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노국공주와 사이가 좋았잖아요. 근데 노국공주를 잃어버리고 신돈하고 같이 이제 짝짝꿍 돼가지고 자주 놀러 갔는데 신돈의 집에 아름다운 여자를 봤어요. 그가 이제 반야라는 여잔데 공민왕이 반야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반야는 이미 신돈의 그 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반야는 이미 신돈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근데 공민왕이 이제 그걸 모르고 반야가 낳은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착각했다. 뭐 이런 게 수근수근거리니까 공민왕이 궁궐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우왕과 그 엄마 반야를 민간에 살게 했어요. 자꾸 수근수근거리니까. 그러다가 공민왕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 우왕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죽었어. 자기가 왕 됐는데
엄마가 궁궐에 간 거예요. 이제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그랬더니 살해당합니다. 신분이 이제 낮다는 거죠. 그 첩이니까. 그래서 우왕이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거 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방탄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날라리 짓을 많이 했어요. 우왕이. 그러다가 이제 채영이 막 이 늙은 이 장수가 울면서 간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으소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10대였던 우왕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런 충신이 있다. 그래서 우왕이 채영하고 손잡고 그래 고려 한번 개혁해보자. 이제 으쌰으쌰 하던 차에 명나라에서 갑자기 쌍성총하고 내놔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영이 여기서 열이 엄청 받은 거예요. 아니 뭐라고? 막 이러면서 원나라도 도적 국가인데 명나라도 똑같은 나라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왕이 채영 말이라면 듣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전쟁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은 이제 큰 나라랑 원나라하고도 전쟁을 안 했잖아요. 몽골의 일반적으로 침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원나라를 몰아낸 게 명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거 싸우면 안 된다. 싸우지 마자. 이런 측이 있었고 이성계는 거기에 이제 전쟁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잖아요. 채영과 이성계는. 근데 채영은 이제 그 애국심이 좀 넘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려에 대한 사랑이. 근데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나라 사람이에요. 왜냐면 쌍성총관부는 원래 원나라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고려인들은 원나라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공민왕 때 쌍성총관부를 공격하면서 이제 이자춘하고 이성계는 원나라를 배신하고 고려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약간 아웃사이더예요. 어떻게 보면. 인싸가 아닙니다. 채영이 이제 인싸죠. 고려에서는. 근데 이성계는 자신이 인싸인데 자신이 이제 왕이 되는 꿈도 꿨고 실제로 왕이 되고 싶어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채영의 반대편에 쓴 겁니다. 그동안 채영과 이제 함께한 나날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접고 이제 그 국가의 큰 그 운명의 갈림길에서 채영과 반대편에 섰고 그래서 이제 반대했어요. 뭐 비가 많이 오고 있다. 장마철이다. 뭐 그리고 우리가 명나라하고 전쟁하면 왜 일본이 쳐들어오면 누가 막냐? 뭐 이렇게 주장했는데 다 이제 묵살합니다. 그게 똥 2번에 보시면 이성계는 요동전벌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4가지 이유를 들었다. 해군이 요청했지만 우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즉 채영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채영을 총대장으로 해가지고 고려의 모든 군대를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이 우왕이 채영을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공민왕이 부하들에게 죽은 날 채영이 그 제주도에 갔거든요. 제주도는 그 탐라 총관부 해가지고 말 키웠잖아요. 거기에 원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고려에 배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반란에 진압하기 위해 이제 제주도, 진짜 지금 탐라죠. 탐라로 출정하던 그때의 공민왕이 시야당했어요. 그러니까 우왕은 채영이 떠나면 나를 보호해줄 세력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고려의 전 병력에서 약 5,000명 정도만 채영이 이제 수도인 개경을 방어하고 즉 우왕을 보호하는 거죠. 나머지 군대를 다 파견했어요. 그래봤자 5만 명은 안 넘습니다. 그래서 그 채영 이성계랑 또 한 명 있어요. 조민순가? 이제 그 사람에게 군대를 나누어서 보냈는데 모든 이제 병사들은 거의 이성계 말이 들어요. 왜냐면 전쟁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장마입니다, 이제. 전염병도 돌고. 근데 이거 무리라고 본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제 거의 사람들이 이제 이성계의 말이 들어줘요. 그래서 이성계가 이 모든 것은 다 채영 잘못이다. 채영이 왕을 꼬드겨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고려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립니다. 그래서 채영을 잡자 하고 이제 군대가 개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영은 난리가 났어요. 우왕하고. 고려의 모든 병력이 지금 이성계의 손에 있잖아요. 근데 채영의 군대는 5,000명입니다. 달랑. 물론 성이 있죠. 그래서 채영은 또 누구예요? 백전노장입니다. 전쟁의 거의 신이죠. 고려에서.
근데 이성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성계도 엄청난 그 장군이잖아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최영은 집니다. 그래서 최영은 모든 책임은 왕에게 물지 않고 최영에게 물고 최영을 이제 죽여요. 그래서 최영이 내가 진짜 사사로운 이익을 통해서 한 거라면 내 무덤에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최영의 묘는 풀이 없다.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민간선화로 이 사람을 신으로 모십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 우왕은 그래도 왕이니까 그냥 살려줘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이제 이성계가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왕은 앞서 얘기했듯이 10대잖아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이게 생각이 뭐 공부도 많이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되게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이성계 바로 죽이자 해서 자기 따르는 부하들에게 돈이 줬는지 모르겠지만 명령을 해요. 그래서 밤에 이성계 집에 가서 이성계를 암살하라. 갔는데 이성계는 이미 다 예측하고 거기서 이제 살던 집에서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왕을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왕이 아들 창왕이 9살인가 그런데 이제 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왕과 창왕은 그 어떤 그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둘이 이제 없애요. 그리고 명분은 얘네들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야. 우왕은 누가 아들이다? 신돈의 아들이야. 즉 그래서 얘네는 왕씨가 아니기 때문에 왕씨 될 수 없어. 이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폐해시키고 그 공민왕과 가장 먼 친척이었던 공양왕을 이제 왕이 얹죠. 공양왕은 되게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아비죠. 그래서 적당한 때에 왕위를 넘기라고 한 건데 이 공양왕이 왕위를 안 넘깁니다. 물론 3년인가 4년 동안 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몽주가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정몽주를 이성계가 못 건듭니다. 그 아까 전에 정몽주의 일대기도 봤듯이 고려 최고의 수재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세력도 있고, 세력이 있다보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신료들이, 지금 보시면 공무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몽주 말이 따랐어요,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뭐 아까 이성계 낙마 사건이 있었었죠. 그 사건 이후에 그 이방원이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선족교에서 이제 정몽주를 죽이죠. 뭐 하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나는 그냥 충신으로 살래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이죠. 그래서 이성계가 자기 아들 이방원을 되게 싫어합니다. 진짜 극혐해요. 자기 아들이지만.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저거 이성계가 시켰네. 자기 아들 시켜가지고 저거 자기 아버지 같은 채용도 죽이더만 저거 진짜 인간성 아주 더럽네.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성계가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그 세자를 이방원을 안 줘요. 왜냐면 이방원이 아들 중에서 제일 공이 많아요. 능력도 있고 하지만 안 줍니다. 막내 아들 줘요. 가장 어린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나중에 조선의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어떤 그 계기가 된 거죠. 어쨌든 지금은 이제 고려니까 그래서 정몽주까지 처리하는데 이성계 입장에서는 지금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성계를.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가전법이라는 거에 공포하고요. 이 가전법은 뭐냐면 검문세족의 토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전민정종도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검문세족은 토지를 많이 잃어버리고 백성들에게 원래 토지의 주인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지가 없으면 나라를 세우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공양왕은 자기 편이 없어졌어요. 이제 정몽주가 죽으면서 그러면서 왕위를 고려 이제 이성계에게 주면서 빠이빠이 한 거죠. 이제 그 공양왕은 나중에 되지도 않는 이상한 사건으로 이제 살해당하고요. 그게 이제 고려의 역사였습니다. 약 5세기, 거의 약 500년 동안의 역사가 이제 없어집니다.
수고했습니다.